줄. 김지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부연 햇살이 일렁거리면서 의식이 깨어난다. 진작에 아득히 떠났던 소리의 파편들이 무한한 공간에서 어떤 형체로 조합되면서 제자리로 찾아드는 느낌이다. 우주의 신부에서 터지는 신음처럼 기이하게 다가들던 형형색색의 음절이 제각각 춤을 추듯 짝을 맞추면서 드디어 음의 형태로 변형된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현몽인 듯도 싶고 신의 말씀인 듯도 싶은 음향의 입자들이 구름덩어리처럼 몰려온다. 그러나 느낌일 뿐 울림의 형체를 가늠할 수가 없다. 부담도 멀미를 앓듯 심하게 울렁거리는 뇌 속의 흔들림이 고통스러워 격렬하게 몸태짓을 해본다. 그러나 신체의 어느 한 부분도 움직여지지가 않는다. 깊은 잠에서 깨어난 듯도 싶고 붉은색 오토바이와 공중으로 붕 떠올랐다가 길바닥에 처박혀진 상황인 듯도 싶다. 비몽사몽간이다. 다시 몸태짓을 해본다.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여전히 손가락 한 개도 움직여지지 않는다. 몸체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다. 짓붉은 오토바이의 앞머리가 빗겨선 몸체의 허리깨를 바람처럼 치고 스친 장면이 선명하게 부각되어 올 뿐이다. 내가 자리한 곳이 시멘트 포장의 길바닥임을 인지한다. 등이 차갑다는 느낌조차 없다. 일어나야지. 누구 없소. 소리쳐 본다. 여전히 생각일 뿐이다. 입에 재갈이 물리고 몸뚱이는 사슬에 묶인 것일까? 미동도 않는다. 그런데 사방을 떠돌던 소리의 파편들이 말의 형체를 갖추면서 귓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한다. 6달째야. 아버지의 목숨을 우리가 붙들고 늘어질 권리 없어. 더 고통스럽게 해드릴 수가 없다고요. 이건 자식들의 도리가 아니야. 무슨 소린가? 가만. 딸의 목소리다. 무엇이? 아니지. 누구를 6달씩이나 고통스럽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인가? 자식들의 도리가 아니라고. 그럼 나란 말인가? 그렇지. 아내는 오래전에 타계했으니까. 현행법은 소생할 가망이 없더라도 연명시설을 제거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인공심폐기를 강제로 제거케 하면 가족도 의사도 살인행위로 구속된다는 거야. 이건 큰아들의 목소리다. 미처 큰아들의 말을 해득하기도 전에 딸의 음성이 튈 듯이 흐트러진다. 우리가 병원을 잘못 온 거야. 큐대학병원은 소생 불가한 환자에겐 자체적으로 연명시설을 하지 않기도 하고 가족들의 진료비 부담과 객사를 시키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도 얼마든지 퇴원시켜. 아버지를 편히 가시게 해드리자고요. 아버지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어. 그러나 우리는 진료비 운운할 만큼 가난하지 않고 더욱이 진료비 부담은 전적으로 아버지 통장에서 지출되고 있잖아. 또한 객사 운운에 구차스런 이유를 댈 만큼 우리는 유치하지도 않잖니. 무엇보다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아버지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 오빠, 꿈 깨. 의사는 1000만분의 1도 소생 가망 없다고 했어. 기인병 효자도 자발 호흡 없이 인공심폐기에 의해서만 3개월 식물인간이면 2손 든다고 했어.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6개월 식물인간이야. 의사와 다시 논의해보자. 아들과 딸의 음성이 끊어지며 주변이 갑자기 적막해졌다. 감이 잡혀왔다. 내가 위치한 곳은 오토바이와 부딪힌 길바닥이 아닌 대학병원의 병상이며 내 상태가 죽음을 앞둔 소생 불가의 말기 환자임을. 6달이나
의식 없는 식물인간으로 다만 인공 심폐기에 의해 목숨줄을 이어오고 있음을. 그리고 아들과 딸이 의사를 만나보러 병실을 나갔음을. 그때였다. 문 여닫히는 소리가 거칠게 나면서 낯선 여자의 투덜거리는 셋말이 쨍하게 둥개졌다. 어이구, 징글징글여. 일주일 만에 애비 보러 왔으면 대소변 기저귀나 한번 갈아주고 가든가. 욕장 부위라도 살펴보고 돌연위어라도 주든가. 지애비 죽었나 살았나 언제 죽나 살펴만 보고 가는 것도 모자라 뭐가 어째? 이제는 죽기를 기다리다 못해 인공 심폐기 제거하고 영양주사와 약물 주입도 중단시키겠다고? 제발 어서 죽으라는 말이잖아. 말세다 말세. 큰아들 대학 교수면 뭘하고 딸년 유명 디자이너면 뭘해. 사업한다는 막내놈도 몇 달 전에는 지애비 볼 적마다 징징 울어대더니 이제는 이 핑계에 저 핑계로 병원도 오지도 않잖아. 그나저나 이 어른 떠나면 나는 어쩔 거나. 움직이는 환자보다 목석 같은 이 영감은 수발들기가 수월하고 더욱이 자식들 무관심에 무관섭이니 집 따위는 없어도 마음이 편하고 하는 일에 비해 수입은 짭짤한 편인데. 여자의 지절거림으로 나의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음성에 쇳소리가 섞인 여자는 6개월여 나를 돌봐온 간병인인 모양이었다. 내 자식들에게 년놈자의 상소리를 거침없이 구사하는 품새로는 그들에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았지만 얼핏 나를 동정하고 있는 느낌도 갖게 했다. 나로 하여 이익을 얻는 단순히 상거래 측면에서의 말일 뿐이겠지만 어떻든 그 느낌은 일말의 안도감을 갖게 했다. 내 생명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감지했던 것이다. 나는 이제 분명히 의식이 돌아오고 있는데 자식들은 나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의도적으로 절명을 결정하려는 것 같았다. 깊은 벼랑으로 몸뚱이가 쉬익쉬익 하강하는 느낌이더니 머릿속이 뿌연 색깔로 뒤덮여지면서 깊은 정적이 내렸다. 더 이상 아무것도 떠오르지도 느낌도 없는 무아의 상태가 지속되었다. 의식이 단절된 죽음의 늪으로 다시 진입하여 인공 심폐기에 의해 숨을 들이마시는 생물체로 돌아갔다. 소리라기보다 내가 나임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 왔다. 내 머문 곳이 이승인지 저승인지 가늠은 되지 않았으나 분명히 소리는 또다시 들려왔다. 형, 뭘 그렇게 망설여요? 이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의 고통을 덜어드리자는 자식의 도리를 다하자는 거 아닙니까요?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다시 돌아오시지도 못할 길을 자식들이 가로막고 고통을 드리느냐고요. 막내 아들 영찬의 목소리였다. 저런. 의식이 들락날락하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은근히 의지해보려던 아들이었다. 어려서 어미 잃어 유난히 애착가던 막내였고 간병인의 투덜거림대로 처음 쓰러졌을 때 가장 서러워했다는 그였는데 아버지의 완전 절명을 독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몇 년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의사도 영의도 연명장치를 제거하자는 생각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호흡을 하고 심장도 뛰고 계신데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느냐 말이다. 이런 상황도 한계가 있을 것이야. 깨어나시든 돌아가시든.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큰아들 영우의 대답이었다. 언제쯤인지 딸과의 대화에서 의사와 다시 의논해보겠다던 큰아들의 반응에 심장이 무너졌었는데 연명장치를 제거하지 않기로 마음이 굳혀진 듯하여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형, 분명히 알아두세요. 지금 아버지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계신 거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아버지는 편하게 돌아가실 권리도 있다고요. 떠나지도 살지도 못하는 형벌의 상태로 7달이 넘고 있다고요. 영찬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딸이 큰아들인 영우에게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자고 독촉한 것이 엊그제인 듯 싶은데 벌써 또 한 달이 보태어지는 모양이었다. 의식이 돌아왔다 나갔다 하는 기점이 흡사 마취에서 깨어나듯 의식이 들어왔을 때의 기억과 현실이 연결되어 혼란이 왔다.
그동안 한 달이 경과되었다면 자신의 의식이 30여일이나 다시 소멸되어 있었다는 말과 같았다. 이날의 의식 상황은 유달리 명징한데 어떻게 여러 날을 또 그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인지 소생 가망에 대한 간절한 희망이 점점 무너져 내렸다. 그때 영우와 영찬이 아닌 여느 익숙한 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어떤 나라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뇌사 환자가 20년 만에 깨어났다는 얘기를 TV에서 본 적이 있구만요. 우리 어르신은 뇌사 판정 받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뇌가 좀 다치셔서 깨어나시지 못하신 것뿐인데 아줌마가 뭘 한다고 남의 일에 끼어들어요. 아줌마는 간병이나 잘 하라고요. 영찬의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천둥치듯 주변을 흔들었다. 아이고, 간 떨어지겠네. 그래요, 잘 모르지만요. 이 있는 집에서 아직 병상에 계신 지 1년도 안 된 아버지의 치료를 중단하자니 딱해서 그러는 거죠. 옳거니 싶다. 간병하는 여인의 소리가 그렇게 믿음직할 수가 없다.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두 번째 목소리를 들을 뿐이지만 당당하다는 느낌이다. 영찬의 소리가 다시 터졌다. 아줌마, 간병 그만두고 싶어요. 영찬아. 막내를 부르는 큰아들의 소리가 뒤섞이는가 했더니 여인의 소리도 이어졌다. 뭐라고요? 간병인 바꾸고 싶어요? 7달이나 정성 다해 간병하면서 그래도 가족 같은 마음에 한마디 했다고 간병 그만두라는 거요? 그럽시다. 당장 그만둘 테니 자식들이 잘 모셔보시오. 슬리퍼 끄는 소리와 문 여닫 끼는 소음에 이어 큰아들의 여인을 만류하는 소리가 번복되어졌다. 간병을 그만두겠다는 여인의 흥분된 음성이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면서 내 의식은 다시 쓰러지고 말았다.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7층 건물의 옥탑방에 사지를 벌린 채 행복에 겨워 있었다. 밖은 영하 20도에 가까운 혹한으로 도시를 얼어붙게 하고 거기다 칼바람조차 엉켜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라고 TV는 수십 번도 반복하여 보도하고 있었다. 따끈따끈한 방바닥에 몸뚱이를 누이고 당금의 편안함과 느긋한 환희로움이 바로 내 인생의 정점이라 주절거리며 흐뭇해했다. 시장통 노점에서 채소장수로 시작한 장사길이 50여 년 만에 시장통 대로변 7층 건물의 주인이 되어 연봉 2억여 원의 알부자 노인이 되었으니 세상에 무엇이 부럽겠는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 아들, 딸 3남매를 저들이 원하는 대로 공부시켜 교수, 사장 만들고 각자 제 벌이에 충실하니 행복지수의 핵심은 거기에도 있었다. 살만하자 처은생 복 없는 아내는 사망하고 오로지 건물 증축하고 다시 새 들이는 일로 평생을 살아왔으니 이제 건물을 더 높이지 않아도 월세는 넘치게 들어오고 나는 평생 그렇게 해온 습관대로 머리맡에 금고에 현금을 쌓았다. 나는 은행을 믿지 않았다. 주식이며 채권도 관심 없었다. 건물 임차인들의 보증금만 은행에 예치할 뿐 순수입이 되는 임대료는 현찰로만 접수하여 금고에 차곡차곡 채웠다. 가장 큰 지출이던 자식들의 학업도 끝나고 그들이 완벽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의 지원도 종료되던 5년여 전부터는 건물의 보수비와 세금 외에는 특별히 지출되는 항목도 없었다.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에 20여 개 업소를 임대하여 운영하고 월세를 받으면서도 관리인을 따로이 두지 않았다. 내가 직접 뛰었다. 건물의 옥탑방에 살면서 술도 담배도 물론 즐기지 않았고 더구나 죽은 아내가 불쌍하여 여자도 사귀지 않았다. 찢어지게 궁핍하던 유년적부터 몸에 배인 근검절약이 180도로 달라진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불편함을 느끼지도 않았다. 돈을 모으는 재미 외에 더 이상 가는 어떤 즐거움을 나는 알지 못했다. 따라서 나의 금고에는 고액의 현금 따발이 반듯반듯 빼곡히 쌓여지기 시작했고 실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조차 회계장부를 보지 않고는
셀 수도 없는 상태였다. 지하에서 옥탑까지의 오르내림은 나의 빠뜨릴 수 없는 운동이었고 월세 계산은 치매를 방지하는 두뇌 운동이었다. 내가 옥탑방에서 가장 즐기는 것은 장판 바닥의 따뜻함이었다. 어릴 적 이영 걷어낸 썩은 집더미로 군부를 훔신 집힌 흙방에서 뒹굴던 기억은 나의 70평생 삶에서 가장 흐뭇한 추억이었고 달큰한 향수였다. 귀퉁이가 깨진 흙화로에서 잘 익혀진 고구마를 꺼내 껍질을 벗겨주던 엄니와 넙죽넙죽 그것을 받아먹던 기억 또한 나에게는 천금 같은 그리움이었다. 나의 머리맡에는 항시 군고구마와 삶은 옥수수와 살찐 칡뿌리와 맵싸한 배추뿌리와 노르스름한 배추 속잎과 생무가 깎여진 채 놓여있고 나는 입맛 당기는 대로 그것들을 시식하며 즐겼다. 유년 소년 때 즐겨 먹던 음식이 평생의 간식으로 나를 즐겁게 했던 것이다. 나는 연두색 배추 속잎을 우적우적 씹다가 고소하고 알싸한 맛을 음미하면서 새삼 갈구리 같던 엄니의 거칠은 손을 떠올린다. 밭일, 논일, 부엌일 가릴 것 없이 동네 상머슴처럼 이 집 저 집에 일속에 파묻혀 살던 곱사등이 내 엄니. 그녀에게 외아들인 나는 세상의 전부였었다. 투박한 손바닥이 뺨이라도 쓰다듬으면 아들은 아프다고 소리를 내질렀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엄니는 단 한 번도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고 아들이 노점 장사를 벌일 때도 어미가 아닌 먼 친척인 양 행동했다. 아들이 장가를 들기도 전에 그 엄니는 만성지병이었던 폐렴으로 사망했다. 나에게 엄니는 가슴에 깊숙이 간직된 한의 덩어리였다. 오로지 나를 위한 희생에 당신 인생이었기에 아픔이고 그리움이며 회한이었다. 울었다. 따끈따끈한 옥탑방 장판 바닥에서 내 활개를 편 채 배추 고갱이를 씹고 있던 나는 코끝을 찡그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의 의식은 또다시 가뭇가뭇 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래밭 끝자락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또 다른 아름다운 전경이 시야 안으로 펼쳐졌다. 금고 속 돈 한 부퉁이 쌓아안고 귀향하자던 우리 모자의 꿈이 비로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같았다. 응어리진 한이 고스란히 묻혀진 고향. 알토란 같은 기름진 전답 마녀평에 동네 장정들과 안악들이 허둥지둥 농사일을 하는 속에 곱사등이 어머니와 내가 느릿한 걸음새로 그들을 격려하는 전경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한 뼘만한 땅 한뚝이 없던 엄니는 비어있는 남의 눈두렁이나 산비탈에 콩이나 호박 따위를 심었다가 흐드러진 욕사발과 함께 채수들이 발길에 짓밟혀지는 수모를 수도 없이 당했다. 그런데 그 엄니는 아들이 장가를 들어 떡판 같은 손자들을 낳고 돈을 갈구리로 긁어대듯 하는 거짓말 같은 세상을 구경도 못한 채 이승을 등졌고 나는 고향의 기름진 옥답을 비로소 매입하려던 십묘년 벽두에 정신을 놓았다. 지축을 울리는 굉음이 내 의식을 고향의 들판에서 벗어나게 했다. 마치 지진이라도 일어나듯 강한 흔들림의 난타전이 다름 아닌 병실문 여닫기는 소리였음을 간병인의 흥분된 말투에서 알 수 있었다. 여보시오, 어르신.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 보시오. 귓가에 꽹가리를 차볼까요? 병상이 흔들릴 정도로 문을 쳐닫았는데도 그냥 목석이시오. 자식놈들이 기어이 어르신 명줄을 끊어놓을 모양인디에. 아이고, 불쌍되라. 안떼기라도 있었으면 이렇게 속절없이 당하지는 아니할 터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큰아들 영우가 기어이 동생들의 뜻에 동의키로 했다는 내용인 것 같았다. 안 돼, 안 돼.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사력으로 몸태짓을 해보았다.
여전히 막막한 의식일 뿐이고 의식마저도 심장이 내려앉는 충격 때문인지 휘청거렸다. 하기사 내가 무슨 걱정인고. 간병이 더 이상 필요 없다니 내사 돈만 받고 떠나버리면 그만인걸. 그래도 7달이나 돌본 탓인지 남 같지 아니하니 든정은 없어도 난정은 있는 모양일세. 간병인의 혼잣말은 이어졌고 나는 암담한 절망감으로 자지러졌다. 내 육신에 얽혀있는 재반 연명시설이 제거될 것임은 돌이킬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인 모양이었다. 거칠게 제 머리를 흔들며 목줄대를 솟구쳐 보았다. 꺼이 울음을 터뜨려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마비된 몸통은 미동도 않고 머릿속은 뒤범벅을 쳤다. 또 다른 소리가 섞여지는 울림이 있었지만 혼돈 속에서 의식은 그것을 읽어내지 못했다. 애써 울음을 멈추고 머리를 안정시키려 심호흡을 했다. 길게 빠르게 들숨 날숨 짓을 거듭했다. 일정한 억양의 소리가 드디어 들렸다. 동의했어. 그것은 아버지 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 그간 전문가들만 5팀이 수차례 다녀갔지만 끝내 열지 못했어. 시간만 소모한 거야. 도리 없어. 법적 장치 아래 쇠를 우겨 개폐할 수밖에. 글피 아침이야. 아이들도 상복을 입혀야 할 거야. 큰아들 영우의 목소리였다. 소리가 낮고 빨랐다. 반응하는 사람이 없으니 큰며느리와의 전화통화인 것 같았다. 그런데 얼마 전 영찬과 대화를 나눌 때에 의젓한 큰아들이 아니었다. 음성은 딱딱하고 기계 같았다.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순간 소름이 오소소 솟는 느낌과 함께 머릿속이 명징해지기 시작했다. 아들이 말한 내용은 금고문 개폐에 관한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금고문을 열기 위해 전문가들 5팀이 몇 차례 이미 다녀갔지만 성공하지 못해 이제 어쩔 수 없이 3남매 모두 집합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쇠를 녹여 내용을 꺼내겠다는 것임을. 그러니까 큰아들은 내가 부재 중인 7개월간 빌딩과 옥탑방을 관리하면서 혼자 기어이 금고 속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아비의 생명연장 시설 제거를 유보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더는 방법이 없어 법적 상속을 받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내 직감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케 하는 아들의 다음 말이 있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입국하라고. 맏며느리가 제자리는 찾아야지. 지독한 양반이야. 빌딩의 권리증이며 임차인들과의 계약서며 보증금 예치 통장이며 재반 서류가 일체 모두 금고 속에 있나 봐. 옥탑방 구석구석 지하 보일러실까지 샅샅이 뒤져보아도 공과금 용지 한 장 없어. 물론 그간의 임대료는 내 통장에 입금했지. 글쎄, 그건 오픈해봐야 알 수 있어. 전화 끊고 어서 티켓 예약해. 영희 영찬 올 시간이야. 큰아들 영우의 소리는 거기에서 멈추어졌다. S기업 기획실에 근무하는 며느리가 외국 출장 중인 모양이었다. 어떻게도 표현하기 어려운 심정이었다. 심장깨가 난자되고 드릴로 뼈가 깎이는 듯한 배신감에 숨을 더 쉴 수가 없었다. 재산이 공개되기 전에 은밀히 혼자 이득을 취할 방법을 찾느라 생명연장시설 제거를 미루어 온 그가 차라리 제거를 재촉하던 동생들보다 더 냉혹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사고로 정신을 놓기 전부터 막내 영찬은 사업자금 지원을 끊임없이 말해오던 터였고, 영희는 신촌에 패션 카페를 내겠다며 밑반찬을 만들어 옥탑방에 들릴 때마다 지원 요청을 해왔었다. 수차례 도와주었어도 그들은 습관처럼 계속 손을 벌려왔었다.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비를 편안히 놓아주자고 안달하던 그들의 속내가 영우와 다를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그들이 영우보다 덜 섭섭하게 느껴짐은 장남에게의 믿음이 무엇에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크고 무한했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기지개를 켜고 일어날 것처럼 순간적으로 명징해지던 의식은 불안과 공포감으로 바작바작 쥐어지더니 그나마 쓰러지려 하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너무 투명해서 차라리 외경스럽던 의식은 황막한 사막 위에 모래바람이듯 전신을 핥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뙤약볕이 따갑게 내리쬐는 8월쯤에 논두렁길을 발가벗은 10살 전후의 소년이 내달리고 있었다. 논두렁길이 끝나는 지점에 수로를 겸한 작은 내가 흐르고 있었고 그곳에는 이미 너댓 명의 아이들이 멱을 감고 있었다. 소년이 물속으로 뛰어들자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물사례를 쳤고 소년 또한 그들에게 물덤벅을 치며 어우러졌다. 맑은 냇물 속에는 기다란 잎새의 수초들이 쉼없이 일렁거리고 새끼 물뱀도 가끔은 헤엄쳐 여자아이들은 숫째 몇 감기를 하지 못했다. 소년은 아이들의 무릿속을 헤치고 길게 뻗은 수로의 윗견으로 헤엄쳐 갔다. 그리고 물속으로 잠수하여 얼크러진 수초 속에서 새까만 물방개며 주먹만한 우렁이를 한 움큼씩 집어냈다. 소년의 목적은 바로 그것들을 잡는 데 있었던 모양으로 아이들이 뒤쫓으며 소리 지르고 삿대질을 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커다란 손바닥이 소년의 머리를 힘껏 눌러 물속으로 쳐넣었다. 지 자식이 맨날 눈깔이 붉어갖고 네 혼자 다 잡으면 늦잖아. 그래 이 자식아 숨도 쉬지 말고 다 잡아버려. 소년이 발버둥을 쳤으나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큰 손은 더욱 힘을 주며 비껴지지 않았다. 소년이 눈을 뜬 곳은 논두렁 위에 풀밭이었다. 곱사둥이 엄니가 엉엉 울어대며 소년의 배와 가슴께를 두 손으로 꾹꾹 누르고 있고 그녀가 힘을 줄 때마다 불룩한 뱃속이 출렁거리며 소년의 입과 코에서 물이 쏟아졌다. 천지신맹님, 억만금 같은 내 새끼 살려주시소. 지는 죽어도 좋습니다. 지를 데리고 가고 제 새끼 살려주시소. 살려주시소. 소년의 의식이 돌아온 줄도 모르고 곱사둥이 엄니는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다. 논두렁에는 소년보다 작은 아이들만 둘러서 있고 읍내 중학교에 다니다 퇴학당한 큰손 임자인 돌식이는 보이지 않았다. 천지신맹님, 내 아들 살려주시소. 살려주시소. 모래벌 위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던 의식이 그녀의 소리를 따라 돌아오는 듯했다. 엄니의 절규가 상기도 귀 속에서 읍소하고 있는데 주변이 어수선스러웠다. 아버지. 아득히 먼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아버님. 제법 큰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다. 할아버지라는 반가운 부름도 산울림처럼 이어졌다. 모두 인사들 드렸느냐? 큰아들 영우의 가라앉은 음성이 뱉어지는가 싶더니 흐드득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다. 논두렁 위에 젖은 흙당과 엄니의 울부짖음 속에서 휘청거리던 의식이 순간적으로 섬광을 발했다. 영우의 결정 이후 벌써 이틀 밤이 지나고 연명장치 시설을 제거하는 순간이 온 모양이었다.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나를 저승길 보내기 위해 마지막 인사들을 하고 있는 상황 같았다. 나는 온몸을 발작하듯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살아있어. 살아있다고. 그대로 두라고. 영우야, 영이야, 영찬아. 나를 둘러선 사람들 어느 누구도 피 맺힌 내 소리를 미친 듯 전율하는 내 몸짓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항상 그러하듯 평온한 표정으로 인공호흡기에 의해 숨을 쉬고 있는 목석과 다름없는 늙은 몸뚱이. 그 이상이지 못한 것 같았다. 심장은 터질 듯 컹컹 박동치고 머리를 흔들어 눈을 흡떠보려 혼신의 기를 얼굴로 올렸으나 마비된 육신은 미동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어느 누구도 광란하는 내 속을 알지 못했다.
의사들이 병실 안으로 들어서는 듯했다. 소리는 없었으나 감이 왔다. 이보시오. 호흡기 떼기 전에 나 뇌 촬영해보라고. 나 의식이 돌아왔다고. 들락날락하지만 나 살아나고 있다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듯 절규하는 내 소리가 그들에게 통한 것일까. 조용했다. 그러나 짧지 않은 그 침묵이 무서웠다. 나에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육신이 마비되어 내 몸에 어떤 위해가 가해져도 감지할 수 없는 처지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나 마지막 연명시설을 제거하기 전에 신체의 반응을 재확인하는 과정은 필히 있을 것이라 믿었다. 아무리 반년 넘게 반죽음의 식물 상태로 누워 있었다지만 마지막 제거 과정의 상태 확인만큼은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순서이며 원칙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하는 이 순간의 침묵은 바로 그 과정이라 판단했고, 그들은 필히 의식이 돌아와 있는 살아있는 나를 발견할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그들은 환희를 터뜨리며 시설 제거는커녕 더욱 적극적으로 나를 치료할 것이며, 나는 다시 소생하여 여분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마음이 초조해서인지 이어지는 침묵이 100년처럼 길어진다 싶었다. 공포와 두려움이 또다시 엄습하고 심장이 컹컹 터질 것처럼 천방지축 뒤웅지를 쳤다. 그렇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양철 지붕 위에 굵은 우박 소나기가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듯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님이 합창되고 큰 소리의 오열도 동반되었다. 이게 뭔가? 숨을 들이마셨다. 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소리의 반응으로 집어낼 수가 없었다. 서서히 떠나실 것입니다. 영안실 운영은 호흡이 완전히 중단되고 시신을 안치한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목소리인 것 같았다. 내 의식은 하얗게 탈색되어졌다. 상황이 헤아려졌던 것이다. 나에게서 연명시설은 이미 제거되었고 합창처럼 터지던 울음소리는 제거 순간의 이별사였음을, 그리고 내 숨이 꿀꺽 멈추어지면 나를 시체실로 안치한 연후에 조문객을 받으라는 의사의 말이었음을, 간절히 원한 내 신체의 생사 여부에 대한 재확인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았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는 이미 그들에게서 죽은 몸인 모양이었다. 신체는 마비되었어도 이렇듯 의식은 아직도 명징한데, 의식을 읽어낼 첨단의 의학 기술이 부진하기 때문인지, 누구도 그럴 필요성을 추호도 느끼지 아니하기 때문인지, 어떻든 나는 완벽하게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간혹 흐느낌의 소리가 섞였지만 또다시 침묵은 계속되었다. 내 호흡이 정지되기를 모두들 지켜보고 있는 서늘한 그림이 펼쳐져 보였다. 나는 심장을 벌렁거리며 두 눈을 부라렸다. 아직도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없다 해도 나는 삶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이 냉혹하고 야박한 사람들에게 충천한 분노의 폭발음을 터뜨려 깊숙한 상처기를 남겨주고 싶었다. 벌렁벌렁 가슴을 솟구쳐 숨을 쉬었다. 엄니, 나를 살려주소. 고향 전담 모두 매입해서 뼈에 저린 우리의 한을 풀어야 할 거 아니요. 엄니. 여전히 주위는 조용하고 내 의식은 더욱 펄펄 살아 사뭇 살기를 띄었다. 자발 호흡이 좀 길어지는군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얼마나 갈까요? 큰아들 영우의 소리가 이어졌다.
길면 오늘 저 물역까지 갈지도 몰라요. 삶에 집착이 강한 분 같으시네. 의사의 말이었다. 인공 심폐기를 비롯 수액, 영양 투여제 등 모든 생명 연장 시설이 제거되고도 내 자발 호흡은 사흘이나 더 계속되었고 자식들은 하루가 백날 같은 마음으로 내 죽음을 기다렸다. 자발 호흡이 열흘까지 이어져도 수액, 영양, 호흡 보조 없이 방치되었던 나는 정확히 10하루 만에 숨을 놓아버렸다.